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2021년 8월 첫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동아일보 8월 6일자 기사를 가져갔습니다. 동평수 같은 집 즉시 입주 가능된 6억, 전세 끼면 4.8억. 네, 무슨 말씀인가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어떻게 가격이 서로 다른가? 네, 동면적 같은데 매매가는 천차만별 이렇게 돼 있죠. 이중 가격을 넘어서 다중 가격에 대한 이제 시장의 다양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여파가 가장 크다고 이제 기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어서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 네, 가장 금액이 높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연장한 갱신 계약 전세 낀 매물, 네, 가장 낮습니다. 신규 계약 전세 낀 매물, 다양한 가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가능한 매물 바로 10억 5천에 거래가 되는 이런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이미 기존 세입자가 살던 곳이 갱신을 적용한 것, 네, 그곳은 10억, 그리고 신규 전세를 낀 그런 매물인 경우에는 9억, 이렇게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인데도 같은 면적인데도 다양한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지금 임대차 3법이 매매가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게 임대차 3법에 지금 두 가지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의 계약을 갱신한 분과 새롭게 계약을 하는 분의 금액이 두 개가 다른 이중 가격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매매가로 연결되면서 집주인이 살고 있는 그 곳은 바로 뭔가 새로운 게 맞출 수 있고 갭투자주 가능한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가장 선호도가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중 가격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이 이제 2년 혹은 4년 이 전세 계약을 계속 갱신해 갈수록 이러한 금액은 점점 차별화 편차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다중 가격의 확산은 집값의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벌써 임대차 3법에 대한 폐해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 여러분들 원픽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7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하반기 입주량 34% 주는데 공급 충분하다고? 네, 참 전년 대비 34% 조금 저도 이게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34%가 준다는 게 얼마나 주는 건가라는 그 데이터를 좀 읽어봐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올해 서울 입주량이 8만 3천 가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4만 2천 가구가 비아파트, 즉 빌라나 혹은 단독이죠. 그러한 곳고 아파트가 4만 1천 가구인데 그 중에서 하반기 입주량은 또 1만 7천 가구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지난해 2만 7천 가구보다 33.7%가 감소했다. 그래서 하반기 입주량이 34%까지 감소하는데 공급이 충분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거고요. 영구 임대 등 공공 임대를 제외한 민간 아파트 입주량은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8만 3천에서 3만 1천 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밝힌 8만 3천 가구의 37%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심각한 공급 부족이다라는 것을 또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 7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세금 더 옥죄자 1년 증여 10만 건 넘었다. 전국 아파트의 그 증여건이 10만 건 넘었다는 기사인데요. 이제 현 정권의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국이 지금 2017년에서 요 18년 그러니까 요 1년 동안 5만 7천 건, 18년에서 19년 이제 상반기까지가 6만 3천 건, 19년에서 20년까지가 7만 건. 근데 비하급수적으로 2020년부터 21년 6월까지 약 1년간 10만 3천 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증여건이 이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서울의 경우도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의 원인은 뭘까요? 다주택자가 소유한 매물을 이제 매물로 내놓게 하려는 이제 정부의 그 구상과는 다르게 양도세율이 가장 높아지니까 역설적으로 증여, 즉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증여 아파트는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가액이 아닌 당초 그러니까 물려주신 부모님이 취득한 가액으로 다시 양도세를 거꾸로 위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주택은 최소 5년간 매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매물장려 현상까지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향후 물량까지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7월 31일자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세금 내느니 자식에게. 네, 마찬가지 기사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중저가 노원, 그 다음에 서초 제치고 증여 4위로 노원이 최근에 이제 증여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증여 열풍, 현 정권 4년간 징벌적 과세를 피해서 30만 건 이상의 매물이 증발을 했고요. 집값 상승 막으려면 오히려 양도세 완화 등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퇴로를 지금 막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증여만 이런 편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세가 더 낮은 쪽으로 통해서 양도세를 높이 내느니 증여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을 지금 기사화했습니다. 네, 다음은 8월 1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 축소, 주택 신규 취득자만 적용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양도세를 계속 개정안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축소하겠다라고 했더니 기존 주택자들의 이제 반발이 우려가 되니까 1주택자는 빼고 이제 신규 주택자의 경우에만 양도 보유 공제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물러선 내용이고요. 다주택자의 경우는 23년 이후에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따지겠다는 안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사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서 제가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2일자 기사입니다. 우리 집 전세 2.5억 오른대요. 도둑질 안 않고 어떻게 마련하죠? 네, 과연 이 전세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정부가 조금 더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꾸 원인이 다른 쪽에서 있다라는 식으로만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좀 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잠 못 자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청와대의 어떤 47세 가장이 하소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보겠습니다. 임대차법 이후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품귀 현상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전세 최고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7월 말 대비 올해 7월 비교해 보니까 강북 같은 경우도 평균가가 지금 5억대로 28%가 올랐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5억대였던 것이 7억대까지 올라갔다라고 지금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8월 2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전세 대란 후폭풍, 세입자 계약갱신권 안 쓰고 5% 이상 가격에 재계약.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거꾸로 이 주고받던 싸움이 거꾸로 이제 주인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현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고 5% 이상 올려주면 내가 안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전세값 불안,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강남, 목동 등 일부 학군지의 전세값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서로 지금 계약갱신권 5% 내에 올려야 되지만 서로 간에 서로 동의가 일어나는 그런 이중 가격의 폐해가 시장에선 거꾸로 암거래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계약갱신권을 쓰라고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께서도 그냥 주인하고 들어오지 않으시는 조건에 저희가 더 올려서 합의해 드릴게요 라는 일종의 약간 편법적인 지금 그냥 합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8월 1자 기사입니다. 전세 65% 대비 월세 35%. 네, 임대차법 시행 1년 새 반전세 혹은 월세가 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월세에 대한 기사입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이 이제 제동에 걸린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메우기 위해서 기존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세가가, 그리고 예전에는 이 전세가로 갭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이 전세가를 받아도 갭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괜히 그 돈을 받아서 괜히 다른 곳에 쓰는 거, 그리고 전세가가 결국은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를 받고 그것을 내 수익으로 하겠다. 그게 오히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다라는 심리도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임대차 그 3법 때문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를 투자를 못하게 막음으로써 전세 자금이 계속 뭔가 투자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막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전세 자금 높이 받아서 통장에 넣어놔 봐야 이자도 안 나오는 그런 판국에 내가 그것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차라리 은행 금리보다 높은 월세를 받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월세도 연소득, 기본소득, 그러니까 연 166만 원, 그러니까 월 166만 원 해서 연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개인의 근로소득하고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분들은 160이 또 넘으면 사실 월세를 넘게 받는 거에 대해서 일부는 세금을 낼 각오까지 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 8월 2일자 기사입니다. 내년 말까지 다주택 안 팔면 양도세 급증. 자꾸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양도세 개편을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하면서 시장하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년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하겠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다주택자 갖고 계셨던 분이 1주택자 되는 시점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간과 실거주 기간은 계산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압박이 되시겠죠. 그래서 양도세 당특 공제를 하는 그것을 확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1주택자의 반발 의식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현행 주택 취득 시점부터 그래도 보유하고 거주를 따졌던 이것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로 따지겠다는 얘기는 사실 모든 집을 정리하고 한 주택 남을 때까지는 1가구 1주택에 비과세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엄청나게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눈여겨보실 만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2일자 기사입니다. 다주택 전력이 있다면 10년 살았어도 양도세 공제 영원될 수도. 네, 아까 지금 계속 전 기사하고 말씀드린 연결된 건데요. 양도세 개편안 전문가들 주택 매각 의사를 없애고 23년 이후에 매물 잠김이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다. 즉 23년까지 집을 다주택을 팔지 않으면 그 전에 보유했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다 제외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매물을 안 팔아버리겠다. 그럼 채도 바뀔 때까지는 안 팔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장기 보유 공제 개정이 1년도 안 됐는데 또 개정을 해서 완전 누더기를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8월 2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양도 차익이 15억 넘으면 세혜택 최대 30%포인트 깎인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또 아닌데요. 이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양도세 개편안에 이제 지금 장기 보유 공제를 하면 현행 이제 거주 기간 최대 40% 하는 것을 차액에 따라서 5억 이하만 40% 해주고 5억에서 10억 구간은 그 10%를 들 공제는 30%까지 해주고 10억에서 15%까지는 15억까지는 20%만 하고 15억 초과는 10%만 해줘서 결국은 그 제일 큰 구간에서는 현행 80% 대비 50%까지밖에 안 해주겠다. 즉 30%를 포인트를 줄이겠다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냥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고 이거에 맞춰서 미리 앞서서 지금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거는 전에 기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너무 앞서 나가시면 괜히 다시 여기 확정되지 않았는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바뀔지 그거에 대한 촉각도 그냥 세워두시는 걸로 기사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8월 2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GTX만 있는 것이 아니다. 21개 철도 노선, 부동산 판을 흔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GTX D로선 저희가 이제 김포하고 부천 종합운동장 있던 이 김부선 요게 워낙 그 4차의 지금 철도망의 노선의 그 중심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전북 이렇게 요 D노선 외에도 다양한 노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주목을 못 받았다라고 이제 기사를 좀 쓰고 있는데 워낙 이제 급행철도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도심지를 지나는 쪽에보다 외곽 쪽에 좀 연결된 철도들이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효과가 조금 약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신구로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외곽 쪽에 떠오르는 철도로 교통의 수혜를 받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것도 조금은 눈여겨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쪽에 이제 토지 시장들은 조금씩 움직였다라고 지금 이미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눈여겨 보시고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8월 2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재건축 기다리느니 강남 용산이요 분당 용인까지 리모델링 바람 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90년에서 2000년 초반에 지어진 단지들 위주로 현재 안전진단 기준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 가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자 오히려 리모델링으로 빨리 선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를 빨리 만들어서 재건축이 오히려 80에서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아직도 재건축 안 되는데 우리가 먼저 지어버리자라는 그런 식의 계산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지만 사업성이 높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기사에 꼭 눈여겨보셨으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8월 3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2년 새 24배 복잡해진 양도세 계산식, 세무사도 포기할 판. 네, 양포 세무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양도세 포기 세무사. 그래서 저는 그냥 법인세하고 기장만 합니다 하는 세무사가 나오고 있다. 진짜 그런, 저는 근데 그런 이런 분 아직 뵙지는 못했어요. 다들 그래도 양도세에 대해서 상담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제 양도세 개편안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의 경우의 수가 예전에 2년 전에 8가지에서 현재는 189가지나 된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이미 뭐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죠. 그리고 세무사들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것은 저는 이거 사실 이거는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데 세금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제도가 잘못된 것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형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법 이전에 세금적인 부분은 모든 사람이 좀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그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의 공평하지 않은 분배는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금 양도세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 가치에도 연락 주시면 또 연결하여서 보다 또 디테일한 부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연결해서 검토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3일자 기사입니다. 2030 패닉바잉, 지난달 서울 매매 아파트 10채 중 4채를 샀다. 즉 40%를 2030이 샀다라는 기사인데요. 네, 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이제 거래 비중, 2030이 차지하는 거래 비중인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총 거래 건수가 4,240건입니다. 그 중에서 20대 이하가 한 것이 233건으로 5.5%, 그 다음에 30대 이하가 지금 보시면 예전에 과거에는 40대나 50대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30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1,491건, 전체의 35%. 20대하고 30대가 합치니까 40%가 넘는다, 이렇게 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30대가 40대의 그 주요 소비층보다, 주요 매수층보다 30대가 더 추월했다는 기사도 상당히 눈여겨볼 데이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8월 3일자 기사입니다. 임대차법 이후 신규 전세 갱신보다 평균 1억 4천만 원 비쌌다. 32% 비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요. 임대차법 도입 후 계약이 체결된 서울 아파트 6만 채의 전세가를 2년 전 실제 거래된 금액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네, 작년 7월 말 이후 계약갱신권 행사 없이, 즉 신규 거래한 금액은 5억 7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대비해서 30%가 상승했는데, 기존 계약을 갱신한 건 5% 이하다 보니까 4.2%, 그래서 차이가 32%나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 8월 3일자 기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갱신 전세값 4% 오를 때 신규 계약 30% 급등, 임대차법 부작용 해가지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기사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6만 채 중에서 2년 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신규로 전세를 놓게 되면 30% 가까이 올랐는데, 기존 계약 갱신한 거는 4%밖에 오르지 않아서 지금 이중 전세가의 갭차가 이렇게나 많이 난다라고 기사는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 8월 3일자 기사입니다. 양도세 강화 2달 동안 지금 매물이 4만 건 벽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양도세 강화됐죠. 그래서 지금 8월인데 양도세 강화 7, 8월 2달 만에 매물이 확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매물 잠금 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4만 5천 건의 매물이 있었는데 현재 8월의 기준으로 보면 3만 9천 건으로 매 4만 건 벽이 깨졌다. 그래서 14%가 감소했다. 경기도 아파트 경우는 7만 건에서 현재 6만 건으로 17% 감소했고요. 인천의 경우는 1만 4천 건에서 11,000건으로 지금 21%나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갈수록 매물 잠기 현상은 사실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양도세를 중과하다 보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매물을 팔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1주택자는 팔고 새로운 곳에 가야 되는데, 팔고 나서 세금을 내고 나면 새 곳에 갈 수 있는 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팔지 못하겠죠. 현재 매물 잠금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강화도 있지만 이미 올라간 금액과 세금이 너무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혀 있다라는 그 두 가지가 계속 매물 잠금 현상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8월 3일자 기사입니다. 수도권 매물 17% 2달 새 줄어 역대 최저다.
또 세금 으름장에 전국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집 팔아라 압력을 오히려 상승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비아냥거리지만 이런 뜻으로 또 기사를 또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까지 기자분께서 적으셨어요. 그다음에 세강화가 지금 2달 새 세강화가 양도세가 계속 강화되니까 매매가 지금 2.3%가 계속 상승했고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장 안정이 아닌 세수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까지 비판하고 있고, 정부가 주거 이동의 그런 자유를 가로막아서 비판, 그리고 시장의 안정과 반대로 가는 세제,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8월 3일자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10년 넘게 보유해도 장특공제 못 받아. 삼성 아이파크 양도세 2억에서 12억까지. 네. 이게 이제 다주택자가 2023년에 1주택주 후에 그 다음에 매각을 하셨을 때 기존에 보유했던 장특공제를 다 없어지게 되니까 이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차액이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따지겠다 하니까 양도세의 장기 특별 보유 공제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수억 원 이상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조금 더 시장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월 5일자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공급 하세월인데 금리만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금통이라고 얘기하시죠. 저희가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그 위원들이 이제 미국에는 이제 FED가 있다 그러면 한국에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 이제 분기별 혹은 이제 달별로 이런 통화 회의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4차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제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빨라지게 하겠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거꾸로 또 내부 들여다보니까 각종 대출 규제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통화위원회에 계신 분에서 소수 의견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도 지금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5일자 기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왜 실패했나 해서 이제 지금 칼럼을 쓰신 건데요. 경제 원리, 그 다음에 시장 상황, 그리고 역사적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다. 그래서 시장의 참사다라고까지 표시를 하셨는데, 경제성 원리는 뭐가 무시된 걸까요?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작동하는 임대차 시장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이렇게 압박을 해도 자기가 찾아갈 것이다. 무슨 기계적인 뜻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변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르니까 오히려 수요와 공급이 부족하니까 깨지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무시했다. 이미 불안했던 전세 시장을 무시하고 주택 공급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오히려 몰아붙이니까 오히려 달아오른 시장의 휘발유를 확 끼워오면서 불안 심리를 가중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특수성을 무시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임대차 3법이 독일의 그런 롤모델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근데 그때와는 역사적인 우리가 이제 배경이 다른데, 독일은 전후 세대 이후로 무한 그런 임대 시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어느 정도 물량 공급이 충분히 되면서 이게 잡혔는데, 우리는 너무 무리하게 도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도 눈여겨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5일자 기사입니다. 시마른 서울 매물, 단지도 매물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반포 1차 1260가구에 매물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 선수촌에도 매물이 하나다. 그다음에 일원동 가람 아파트 이렇게 지금 물량 대비 매물이 이렇게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매물 장기 현상 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대신 양도세나 이런 장특공제 축소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새롭게 집을 갈아탈 수도 없고, 결국은 이동이 거래가 불가능한 겁니다. 거래를 너무나도 불가능하게 막으니까 오히려 매물은 잠기고 금액은 올라가는, 지금 이상한 심리적인 달아올림에 매물이 나오면서 안정이 되지 않고 거꾸로 매물을 잠기면서 오히려 시장은 자꾸 상승 압력을 받는, 불안 심리로 인해서 상승 압력을 받는 그런 지금 상승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5일자 기사입니다. 부동산 과열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국 집값 상승률 미국의 절반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거의 기준은 미국의 어느 지역을 보느냐와 한국의 어느 지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계수가 나올 것 같아요. 한국 전체 평균하고 미국 전체 평균하고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에
전체적인 OECD 국가 중에서 상승률이 우리가 가장 높은 거는 아니었다라는 정도로만 기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한국의 실질적인 주택가격 지수 변동률이 4.3%로 동일 기간에 미국의 9.6%, 캐나다, 독일의 8%, 영국의 5%보다 낮았다. 즉 글로벌적으로 현재 OECD 국가의 통화량이 풀린 그런 그 통화 물량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8월 5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세난에 떠밀려 다니느니 서울 사람 아파트 사러 타지로,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 사람, 네, 서울 사람 아니니 뭐 이거 같은데, 네. 서울 시민이라고 좀 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파트 타지 사들이는 서울 시민 숫자가 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네, 3만 명이 넘는 3만 건이 넘는 최고의 지금 가장 높은 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 외지 매입 거래량이 3만 건이 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규제를 피한 지방 투자와 서울 집값 및 전세값 동반 상승으로 경기도로 떠밀린 이주가 겹치면서 상반기에 이렇게 늘렸다. 지금 뭘까요? 지방 서울에 너무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게 많이 묶이니까 지방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투자할 곳은 없으니까 지방으로 가는 투자 수요하고 서울의 집값이 오르니까 아, 차라리 내 집 마련하러 조금 가까운 곳으로 나가자 하면서 오히려 떠밀려서 경기도권으로 자기 집을 매수하려는 그런 심리가 겹쳤다라고 이게 평가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사실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5일자 기사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네, 저희가 한 2주, 3주 전에 기사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법 정비가 시급하다. 국회도 지원 사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관련해서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요, 시속 80km 기준으로 마련된 지하도로 안전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기능을 못 하겠죠. 80km로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오히려 지하화되는데 80km로 줄어든다 그러면 오히려 물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통행량에 기여하는 그 역할은 낮을 거고요. 대심도 터널 같은 재산권 문제나 교통사고 처리 절차 그리고 법적 제도적인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된다라고 국회에서도 지금 지원 사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몇 번 2주 전의 기사로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이게 뭐 유발 교통 그런 것을 또 정체를 유발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도 좀 가지고 와서 설명드렸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 앞으로 당분간 조금 계속 이슈화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왜 나오냐면 사실 선거하고 상당히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요 수도권의 표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또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6일자 기사입니다. 정부 과열 경고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역대 최대 폭 상승.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상승률이 1년 7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상승률 계속 0.12 이렇게 가다가 지금 8월에 지난주 한 주간 상승률 보니까 0.2%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가를 지금 갈아치웠다고 하고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노도강, 강남 등이 급등을 했고 방학 이사철을 맞아서 전셋값도 본격적으로 아직은 아니지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전셋값 정말 부동산 시장에 매우 큰 중요한 이슈고요. 아마 전세나 지금 이런 것을 그 연장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들어와서 전세를 새롭게 구하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이 방향을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아일보 8월 6일자 기사입니다. 전세값 치솟아 밀려나는 신혼부부들. 일단 부모님 집으로 도로 캥거루죽. 네. 캥거루죽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뭐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시댁이나 처가살이를 택하는 일종의 조금 자립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제 낮게 평가하는 그런 속어였는데요.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 오히려 동거하는 자녀들을 말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 부모한테 저희가 집을 구할 때까지만 청약이 당첨될 때까지만 아니면 이 지금 전세 준 집에 새롭게 이제 갭 투자를 한 집에 전세금을 모을 때까지는 좀 부모님 댁에서 얹혀 살게요라고 부모님한테도 양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거꾸로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는 조금 씁쓸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6일자 기사입니다. 휴가철도 못 막은 수도권 집값 오름세.
역대 최고 또 경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의 집값 상승세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세 계속 지금 요 주간 단위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전통적으로 요 7월에서 8월은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휴가철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 여름에 더울 때는 부동산이 사실은 오히려 휴가를 가는 철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휴가 가시기 때문에 부동산 열고 있어도 손님들이 안 오는 타이밍인데 요즘은 계속 문의들이 오세요. 하반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신다라는 그런 전화까지 저희가 많이 받는데 주간 아파트 동향 아무튼 올 하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나 이런 매매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시장의 방향을 부디 잘 읽으셔서 이 하반기에 좀 적절한 투자를 하시는 거 저희가 좀 추천드리고요. 매매 가격 지수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것은 이 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12년 5월 이후에 9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이라고 하니까 올 하반기 아직 시작하지 않은 본격적인 9월, 10월, 11월의 그 장이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6일자 기사입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착공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토막 난 상반기 서울 분양 및 착공 보시면 착공이 거의 반 52% 줄어들었죠. 이 착공이 매우 중요한 게 착공이 되는 물량이 줄어들면 3년 뒤에 들어오는 공급량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사를 하고 착공이 되고 2년에서 3년 정도 뒤에 물량이 공급된다고 보는데 착공이 물량이 준다는 것은 2, 3년 뒤에 들어올 물량이 공급될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바로 선행지수로 나타내는 거고요. 분양 물량이 줄은다는 것은 당장 들어온 2년, 1년 뒤에 들어오는 양이 줄어든다. 착공보다 뒤에 있죠? 근데 이 뒤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분양과 착공 물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선행 지표인 인허가 실적은 오히려 인허가 실적은 착공이나 분양보다 더 앞에 있는 건데요. 이 인허가 실적은 87% 늘어서 그나마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물량이 없는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길 거냐,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길 거냐에 매우 좀 촉각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허가가 87%가 늘은 것이 시장에 공급되는 4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가 하반기 올해부터 이어지는 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6일자 기사입니다. 주택 공급 헛돌자 관망하는 신혼부부까지도 영끌에 가세했다. 정말 또 영끌 나왔는데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값이 9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을 하니까 정부의 그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집값 단기 급등 부담감에 잠시 주춤했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내리고 있고요. GTX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호재가 있는 곳이 중저가 단지와 재건축 단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요 8월에서 9월까지 넘어가는 요 시기 정말 지금 올해 부동산 하반기 시장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고요. 요 기사들 주간 단위로 나오는 아파트 가격 동향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매주 기사의 칼럼에서 꼭 들고 나와서 요 관련된 내용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6일자 기사입니다. 한발 늦은 주택 공급 대책에 준공 물량 작년보다 24%뚝 떨어졌다. 네. 올해 상반기 주택 준공 실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치가 많이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전체고 이게 서울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아파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준공 물량이 29%가 감소했고요. 서울 착공 실력도 37%나 급감했다. 건국대 우리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님께서는 주택 시장에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제 공급되는 물량의 바로미터인 준공, 착공, 인허가 계속 그런 지표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 8월 6일자 기사입니다. 네, 임대주택 천국 스웨덴의 부동산 정책은 왜 망가졌나? 스웨덴. 네, 1960년, 65년부터 10년간 공공주택 100만 호를 건설했다 그래요. 근데 그 배경에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스웨덴이 2차 대전 당시에 중립국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역이 이제 그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되는 동안 영국이나 뭐 독일, 프랑스 어느 전쟁에 가장
그 접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산업 기반이 다 망가질 동안 스웨덴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중립국으로 전혀 기반이 망가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어마어마한 일자리에다가 그런 이미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있으니까 일자리가 많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인구가 외지에서 오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택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아예 대대적으로 100만 호를 건설을 했답니다. 당시 스웨덴 인구가 800만인데 100만 호를 건설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을 건설했겠죠. 이게 뭐 우리로 따지면 지금 몇십만 가구를 건설한 거랑 거의 같은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40년, 50년 전에 공급한 비도심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슬럼가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을 관리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산다는 뜻에서 지구촌이라고 칭했지만, 그러니까 뭐 스웨덴 아니라 저 프랑스에서도 오고 뭐 남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이렇게 많이들 와서 지구촌이라고 칭했던 곳이 현재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대주택을 통해서 나라에서 뭔가 물량을 통제하는 것이 긍정적인 시장의 그런 운영 방침하고는 멀다라는 것이 이번 기사의 좀 이번 주 기사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금주도 이렇게 8월 한 주 매우 더운 한 주였는데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지금 공급 물량, 그리고 분양 물량, 그리고 하반기 전세가, 그리고 이중 가격, 그 다음에 매매가,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증여 건수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은 계속 갈 것인가. 21년 하반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적으로 지금 계속 뭐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양도세, 이게 지금 매물 장기 현상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취득세 자꾸 세율을 높이고 취득세를 손보려고 하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주택에 대한 구입비는 어렵게 만들고 지금 재산세하고 종부세 또 압박을 하니까 사실은 퇴로를 막고서 계속 세율을 올리는 것은 조금은 자꾸 토끼몰이식으로 가지만 시장은 그에 대한 오히려 반대적인 오히려 제대로 된 순기능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저항하는 오히려 반대 심리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주에도 보다 또 알차고 유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기사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또 한 주 단위 여러분들 그 더운 여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하반기 임대하고 매매 계약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에 꼭 연락하셔서 새롭게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세금은 어떻게 되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저희 부동산 가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현명한 투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